자, 오늘 대기업 워킹맘도 힘들다. 워킹맘 퇴사하게 두지 마세요. 오늘 후반부에는요, 컴패션 경영,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구성원 한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제도나 규정, 평등성, 공평함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깊이 있는 도움을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조직의 생산성에도 도움이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후반부에 좀 해드리겠습니다. 컴패션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사실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 가장 약한 약자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워킹맘이라는 표현, 사실 워킹데디라는 표현, 워킹파 뭐 이런 표현은 사실 잘 안 쓰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워킹맘이죠. 워킹맘, 엄마인 거죠. 유퀴즈에 최근에 L그룹 최초 여성 임원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딱 보기만 해도요, 정말 세상 풍파와 모든 그 사내 저격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임원이 되는, 그렇죠. 대기업에서 임원이 됐다는 것은요, 한 30년 정도를요, 정말 오류 없이 큰 적을 만들지 않고 조직 내에서 성장해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엄청난 성품을 자랑합니다. 대기업의 임원들을 보면 그렇거든요. 이제 근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쓰죠. 일하는 여성한테는 육아가 제일 큰 딜레마거든요. 그 다음에 이 표현 있죠.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엄마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죄책감? 그렇죠. 육아는 육아대로 내가 못 해주고 어린이집을 내가 맨 늦게 가요. 그 다음에 아이가 뭐 하고 싶다 그러는데 아이가 필요할 때 없어요. 회사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뭔가 야근해가지고 결론 딱 내야 되는데 어린이집 가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먼저 집에 갈게요. 뭐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양가 감정이 있죠. 집에 대해서도 죄송하고 회사에 대해서도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이거 뭐 둘 다 잘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죠. 엄마가 열심히 살면서 보여주는 그것이 산교육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임원이 되셨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그 살아낸 인생의 무게값이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존경스럽지만 모든 일하는 후배들, 여자 후배들도 다 이렇게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다 할 수는 없어요. 최근에 SBS 뉴스의 화면 중에 하나인데 일과 가정 모두에게 충실하지 못한다는 죄책감, 이것은 안 사라지죠. 안 사라져요. 그래서 최근에 두 사람을 조명을 했더군요.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퇴직을 한 한 분, 그리고 뭐 외국계 마케팅 회사에서 퇴직한 한 분, 이 두 분을 서로 이제 줌 통화를 뉴스 채널에서 좀 다녔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심리적인 상태가 폐를 끼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죠. 절대 내가 워킹맘이라는 티를 내지 말고 뭐 이렇게 나는 더 뭐 회사에 집중할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계속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회사를 퇴사하게 된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뭐랄까요? 저는 총각 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했고 대리 시절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에게, 당시에 제 아내는 이제 홈 매니저로서 집에 있던 그런 시즌이에요. 근데 제가 제 아내한테 출근하면서 그 신부죠. 새신랑 새신부예요. 출근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참 요즘은 뭐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보 나는 회사에서 결혼했다고 집중력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출근하면 언제 퇴근하냐고 가능한 물어보지 말고 내가 몇 시에 퇴근할지 말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옛날 이야기입니다. 네, 벌써 뭐 24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심리인지 제가 알거든요. 절대 티내지 말아야지. 뭐 이런 심리. 당시만 해도 회사에서 뭐 이렇게 새신랑이 회사 내에서 뭐 이렇게 약간 실수하거나 좀 집중력 떨어진 모습을 보이면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뭐 결혼했다고 뭐 딴 데 마음이 가 있나 보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농담 막 이런 거 주기도 했어요. 자기가 그런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도 모르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랬던 시절입니다. 워킹맘이 아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날은 언제쯤 올까요? SBS 뉴스에서 최근에 조명했던 그런 겁니다. 워킹맘의 정의, 뭐 이렇게 포털 사이트의 정의니까요. 15세에서 54세, 기혼인 상태, 18세 미만 자녀와 동거하고 취업 중인 상태. 그래서 요 몇 가지 요소를 충족한 사람을 국가통계처에서는 워킹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워킹맘은 200만 명이 넘는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워킹맘은 262만 명으로 집계되었고 결혼, 임신, 출산 등
개인 가족적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 이런 단어 많이 검색 안 되죠. 이제는 140만 명 정도로 집계되었습니다. 예,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 우리나라에 아직도 여전히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경단녀 이런 표현 썼으니까 쓰겠습니다. 2022년 연말까지도 썼습니다. 두 번째, 기혼 여성 중 워킹맘의 비중은 작년에 비해서 감소했다? 아닙니다. 기혼 여성 중 워킹맘의 비중은 2022년 32.4%에서 2021년 31.3%에 비해서 약간 증가하는 추세고, 15에서 54 기혼 여성의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 그러니까 요 사이에 기혼 여성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해당되는 규모 한번 보면 오히려 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 가사, 돌봄, 부담은 아내가 주로 돌본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죠. 아내가 가사와 돌봄을 주로 담당한다는 응답이 68.9%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한편 일과 가사, 양육, 돌봄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어렵다고 인식했죠. 그렇죠. 당연히 내가 더 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더 어렵다고 느끼고, 남자들 주로 자기가 안 하니까 같이 한다. 남편이 주로 담당하는 4.2%입니다. 우리나라의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사실은 큰 차이가 점점 없어진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이 물리적이고 신체적이고 혹은 정서적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죠. 남자와 여자는 똑같다. 아니죠. 달라요. 다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해야 될 역할에 있어서는 사실 같이 담당해야 될 게 많이 있었으나 그동안 그렇지 않았던 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게 뭐냐면 육아와 관련된 부분. 육아와 관련된 부분이 여전히 가사하고 육아하고 둘 나누다면 가사도 많이 분담이 됐어요. 근데 육아만큼은 여전히 분담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직장 생활이 가정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여성이 더 많았는가? 그렇죠. 일을 하는 것은 내 삶에 보람과 활력을 준다.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일을 함으로써 식구들한테 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을 함으로써 가정생활도 더 만족해요. 일을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적으로는 좀 나머지보다 적지만 엄마들 입장에서 자녀가 엄마를 볼 때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은 그래요. 워킹맘들의 일반적인 상황을 몇 가지만 보면 워킹맘들을 보니까 관리 사무직이 60.5%로 가장 많습니다. 전문이거나 경영직, 그러니까 대표로 있는 경우 17.5% 나와요. 고용 형태도 워킹맘이 74.3%가 정규직입니다. 직장의 형태, 민간기업 79.3%. 이거 거의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직장의 변동, 워킹맘이 10.3%고 워킹맘의 배우자가 10.9%니까 큰 차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 인구보건복지협회 자료 가지고 왔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워킹맘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고 그 어려운 어떤 그 가사와 돌봄에 관련된 어려운 그 영역을 오롯이 감당해내면서 우리 옆자리에 앉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율 비슷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일하는 엄마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22일, 2022년 11월 20일, 작년 연말입니다. 자, 통계청이 내놓았어요. 미성년 자녀와 동거하는 여성의 고용률은 57.8%고요.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 10명 중 6명,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18세 미만이니까 중고등학생까지 포함되는 거니까 넓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 속에서 결혼과 출산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이 늘었고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탓에 일터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여성 1인 가사 노동의 가치는 연 1,380만 원, 남성의 2.6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이제 평가를 하거나 이럴 때 사실은 별로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법원에 가가지고 이제 가사노동의 가치를 산정해서 그거 이제 미래의 보상에 반영한다거나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헤어질 때 이게 이제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134조 원, 여자가 365조 원. 성별 평가율을 보면 전체 금액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GDP 대비해서 25%를
감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사노동의 가치도 상당히 높은 것이고, 맞벌이 부부를 보면, 가구당 맞벌이 부부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통계청 사이트고요. 2021년에 맞벌이 부부도 증가를 했습니다. 서로 같이 일을 해야만 이 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혼자 일을 해서는 참 어려운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연령별 맞벌이 가구 비중을 보더라도 보시면 50세에서 64세 43%, 40에서 49세 27%, 30에서 39세 16%. 이게 낮아지는 거는요. 결혼을 안 했죠. 그러니까 50에서 64세까지 맞벌이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20대 고용률보다 60대 고용률이 더 높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니어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입니다. 가사노동에 대해서 여성이 더 부담스럽다라고 답하고 있고요. 남성이 31% 됩니다. 왜 그러냐? 퇴근 등 귀가 후 노동하는 것이 힘들다 이거예요. 가사노동이 부담스러운 이유의 압도적 1등이 뭐냐면 퇴근하고 또 일하는 거죠. 육아 출근을 집에 갈 때 하는 거예요. 이게 2020년 2월달 조사인 거고요. 나머지가 뭐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과 가사를 병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은 얼마나 일을 하고 있냐, 육아에 참여하고 있냐 봤더니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요 2017년 이후로 2021년까지 완만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완만한 증가 추세에 있고요. 전체 육아휴직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남자들도 보세요.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이 2017년 13%에서 26%까지 소폭 증가했습니다. 선진국들의 육아휴직 정책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 부모가 각각 12개월 이렇게 가고 있고요. 지원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40% 지원해 줍니다. 뭐 일본 부모 합산 10개월 더하기 4개월 이렇게 가고요. 180일까지 임금의 67%, 이유는 50%. 독일 12개월 부모 합산 12개월 2개월 보너스인 거죠. 67% 월 상한액 1,800유로, 하한액 200유로. 이런 형태로 노르웨이 49에서 59주, 덴마크 32주. 뭐 비슷하죠. 우리나라는 각각 12개월입니다. 적지 않은 현실이에요. 적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적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실제로 잘 눈치 보면서 못 쉬니까 그게 문제죠. 선진국의 육아휴직 정책을 보니까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를 보니까 스웨덴을 보니까 여성 366.6, 남성 399.5 비슷하죠.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한 70% 정도. 노르웨이 여성 145, 남성 100. 한국 여성 21, 남성 3.4. 그렇죠? 100명이 출생하면 남자는 딱 3명만 육아휴직을 써요. 육아휴직을 쓰고 여성은 21명만 육아휴직을 씁니다. 이 시기에 직장이 없거나 육아휴직을 못 쓰고 출산휴가 3개월만 갔다 와서 그냥 일한다는 이야기죠. 스웨덴 100명이 출생하는데 육아휴직은 300명이 받아요. 이게 왜 그런 거죠? 노르웨이 출산휴가 제도를 보면 노르웨이, 스웨덴, 한국 뭐 재원들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 일반 조세에 쓴다는 것, 한국은 고용보험 기금을 쓴다는 것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스웨덴 보면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했습니다. 출산율이 1.7명에서 2.0명으로 늘은 사례가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기보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스웨덴은 부모가 자녀 1명당 총 480일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90일은 아빠가 쓰지 않으면 사라져버린다. 스웨덴은 1995년 아빠 할당제 등 정책으로 1.9명이었던 출산율이 2.0명까지 늘어났다. 고용 현장에서 여성 차별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이런 거죠. 기업에서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육아 공백을 우려해서 여성을 안 뽑는 차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직원들을 채용할 때에는 결혼하면 그만두지 않을까, 애 낳으면 그만두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속
예, 말로는 하지 않아요. 경영자분들이. 말로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좀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 현실인데 스웨덴도 비슷한 현상이었고 예, 아빠 할당제 의무적으로는 뭐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네덜란드도 보면 네덜란드 출산 육아휴직 제도 여기가 이제 아주 저출산이었다가 상태가 조금씩 좋아진 데들 그런 데들 이야기인데 2020년에 여성 16주 남성 6주 출산 휴가입니다. 휴가와 휴직 차이 아시죠? 휴가는 돈 주는 거고 휴직은 돈 안 주는 거죠. 육아휴직 여성 26주 남성 26주 이렇게 일단은 휴가를 많이 주고 휴직을 추가로 부여하는 형태로 네덜란드도 조금 바꿔가고 있다는 거죠. 2017년 기준으로 네덜란드 여성 한 사람이 낳는 아이 평균은 1.6명이었는데 지금은 네덜란드는 아직 다른 EU가 시행하고 있는 유급 육아휴직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그렇다면 네덜란드의 출산율을 끌어내는 비결은 뭔가? 네덜란드의 보편화된 파트타임 근로제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맨 아래에 내려가죠. 결국 네덜란드 정부는 1982년에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하고 1996년에는 시간제 근로자 차별을 금지하면서 시간제 근로자의 보편화를 이끌어낸 데 이어서 2000년대에 정규직 근로자가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게 일의 양육,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주당 40시간을 통으로 일해야만 했던데 다양한 형태로 시간제로 바꾼다고 해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니까 나는 요때는 좀 쉬고 요때 좀 쉬어서 나 40시간이 아니라 32시간만 할게요 라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을 권리로 담아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족한 육아휴직을 압도적인 여성의 시간제 근로자 비율을 보면 스웨덴 주요 국가의 15에서 64세 여성 고용 현황을 보면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들이죠. 한국은 53.2%, 이탈리아 조금 낮게 떨어집니다. 2019년 서울경제 자료인 거고요. 시간제 근로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고용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엄마들도 일을 계속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병립이 어려울 정도로 뭐 아니면 도 구조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시간제 근무로 대체하면서 시간제 근무한다고 해서 급여를 확 깎아버리거나 최저임금으로 내려버리거나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런 유연한 근무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방향이죠. 첫 번째, 그 여성의 실제로 여성의 그 출산휴가, 유급휴가를 많이 줌으로써 좋게 해주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스웨덴처럼 남자들 할당제를 시행해버리는 방향, 세 번째 네덜란드처럼 좀 유연한 근무로 조정해줘가지고 언제든지 육아가 급할 때는 집에서 가서 육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육아휴직을 의무화할 거냐, 남자들 할당제 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옵니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보면 출생아 부모 육아휴직 사용률을 보면 엄마가 65.2%, 아빠가 4.1%, 평균 내면 25.6% 나오는 거고요. 이것을 육아휴직 사용 확대 개정안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고요. 통과는 아직 안 됐어요. 2023년 6월 29일 아주 최근 이야기죠.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의무 사용을 6개월. 의무 사용. 이런 게 참 부담스러워요. 경영자들 입장에서. 뭔가를 의무하면 경영자들 처벌 조항 꼭 나오죠. 처벌 조항 나와요. 그래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1년에 1년 6개월로 확산하고 부부 합산 3년이 되는 거죠. 처벌 조항이 있죠. 육아휴직을 안 지킨 사업주 처벌 강화하는 거예요. 현행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개정안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국가에서는 의무를 규정을 하면 징벌 규정을 안 넣으면 안 지킬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꼭 징벌 규정을 또 넣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원 입법으로 발행이 돼 있습니다. 육아휴직 6개월은 의무, 눈치 안 보게 될까? 의무로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장의 속성을 기다리기보다는 정부가 앞서가지고 제도를 마련하고 시장에서 어떤 그런 생산성이나 시장의 어떤 인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도태되는 이렇게 법이 좀 더 빨리 나가는 뭐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뭐라고 그럽니까? 뭐 김영란법이죠.
스승의 날 초코파이 하나도 주면 안 되는 사회가 돼 있잖아요, 지금. 예, 어디 병원에 가서 감사하다고 바카스 한 병 주면 안 되는 그런 사회가 돼 있어요. 오죽했으면 그런 법이 나왔겠냐 하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저변이 안 돼 있는데 법이 너무 앞서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저 그렇게 보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육아휴직 6개월을 의무화하는 거 아직 뭐 여건이 안 돼 있는데 그러는 걸까요? 오죽했으면 법으로라도 지정해서 이걸 좀 해결해야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되는 걸까요? 뭐 다양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미국 왜 안 나오나? 미국이 안 나오나? 예, 41개 국가 중 미국만 유급 육아휴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엄마의 비율은 지난 반세기 동안 51%에서 72%, 여건 비슷합니다. 증가했고, 현재 두 부모의 가정의 거의 절반에 2명의 풀타임 일하는 부모가 포함됩니다. 동시에 거의 모두가 일하는 아버지는 더 많은 육아 책임을 떠맡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단시 집에 베이컨 가져오는 것을 포함하는 것 이상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표 리서치 자료인 거고요. 네, US Zero Weeks of Paid Leave입니다. 유급휴가 제로예요, 제로. 네, 제로입니다. 가장 많은 게 에스토니아 아시죠? 86주 유급휴가인 거고요. 네, 우리 사우스 코리아 어디 있나요? 네, 사우스 코리아 안 보이네요. 네. 어디 있습니까? 네, 이탈리아 여기 있고, 네, 룩셈부르크, 핀란드, 스웨덴 여기 높은 국가들, 예, 불가리아, 헝가리, 일본 뭐 여기 있죠.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예, 라트비아, 노르웨이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높은 국가들. 예, 네. 야, 에스토니아 86주를 유급휴가를 주네요. 예, 엄청납니다. 네, 미국 제로. 예, 예, 퓨 리서치 미국에 있는 기관입니다. 미국이 일단 제로예요. 성인 남녀 87.8% 라떼파파 찬성입니다. 네. 기혼 맞벌이 92.3%, 기혼 외벌이 네, 86.9%, 미혼 86.5%. 라떼파파란 커피를 손에 들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육아에 적극적인 아빠를 지칭한다. 네, 라떼파파 지지합니다. 남자 81.2%, 여자 91.1%. 이 인식은 바뀌어져 있어요. 이 인식은 바뀌어져 있는데 실제로 실천되기까지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육아휴직제도 잘 지켜진다. 대기업 81.4%, 중소기업 53.5%. 2022년 2월 달에 조사한 거고요. 귀하의 회사는 육아휴직제도가 잘 지켜주고 있나요? 대기업 잘 지켜진다. 중견기업 72.3%, 중소기업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도적으로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고요.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를 비롯해서 회사에서 양육 환경이 지금보다 개선된다면 추가 출산을 고려하실 건가요? 네, 고려한다 69.2%. 그러니까 근무 환경이 출산에 영향을 어느 정도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자유 없다. 5인 미만 사업장 67%가 그렇게 대답했고요. 여전히 현장에서는 육아휴직 신청하면 자진 퇴사 요구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연차나 자녀 돌봄 지원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냐? 예, 매우 그렇다 8.6%, 대체로 그렇다 32.7%, 대체로 그렇지 않다 29.9%,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워킹맘의 가사일 전담 비율로 보더라도 2020년도에 56.9%, 전체의 여자 워킹맘들의 절반 이상이 그냥 내가 하고 있다, 전담하고 있다, 이런 거.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59.4%가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킹맘, 워킹데디 67%가 육아 고충으로 퇴사를 고민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일을 보니까 재직 중인 회사에서 제공하는 육아 관련 복리후생을 보니까 70%가 유연근무제를 이야기를 했고요. 이 기업 인사 담당자가 꼽은 직장 어린이집의 한계를 물어봤더니 정원이 제한되어서 일부 직원들만 지원받게 된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재택일정 변경이라든가 질병으로 인한 아이 등원이 어렵다거나, 네, 지금 아마 이번 주가 아이 키우는 분들 잘 아시죠? 이번 주가 어린이집 방학기간입니다. 네, 유치원 방학기간이에요. 이때 워킹맘들 휴가 신청하고 싶을 거예요. 휴가 신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워킹맘인데 휴가 신청을 하지 않고 지금 출근을 했다. 친정엄마가 왔어요. 조카가 왔습니다. 지금 시엄마가 왔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이거를 좀 알아줘야 된다라는 거 좀 봐야 됩니다. 워킹맘, 워킹데디 67% 육아 고충으로 퇴사를 고민했다. 대답했습니다. 심리적, 체력적으로 일, 육아 병행이 부담될 때가 있다. 자기개발 또는 재충전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 아이와 관련된 일로 업무 집중력이나 성과가 떨어진 적이 있다. 육아 고충으로 인해서 퇴사 고민을 한 적이 있는가? 있다. 67%. 이게 이제 현실이다. 이런 겁니다. 육아휴직 증가하고 있지만 갈 길이 아직 멉니다. 보세요. 저는 이제 이런 지표들이 좀 안타깝게 보이는데 여성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이 있는 기업이 92.1%예요. 대기업은 전체 대기업의 92.1%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은 44.3%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 규모가 있습니다. 당연히 기업 규모가 있고 중소기업에 여직원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중소기업이 있거나 또는 그 가임기 여성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아마. 그러나 그런 모든 걸 따진다 하더라도 두 배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3배 차이입니다. 남성은 43.6%, 대기업은 43.6%, 중소기업은 12.9%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지금까지 통계를 쭉 말씀드렸는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위원회인 거고 여기 뭐 주간조선에서 4월 15일 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 육아를 행복하게 병행하는 사회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보자. 부족한 점이 뭐냐? 스웨덴을 가장 많이 꼽는데 육아휴직이 의무화되어 있다. 480일간 육아휴직을 쓰는데 아빠 육아휴직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육아와 일 병행이 규범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도 규범화시키고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 그렇죠? 지금 정부에서 약간 규범화하는 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저출산은 큰 문제다. 생산, 소비 인구가 동시에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도 전향적으로 생각해달라라는 거, 지금 전체 분위기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제도 사업주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통상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부르죠. 자,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법제처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인데 육아휴직을 안 줬다. 그러면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관련돼서 안내해드렸고요.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고요. 2명이면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하고요. 10명이다! 10년 사용 가능합니다. 제한 없습니다. 아빠 1년, 엄마 1년, 모두 각각, 오화가 아니라 엔드입니다. 회사 내에 두 사람, 사내 부부가 있다. 각각 1년씩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이죠. 육아휴직 급여 지급해줍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았다. 그리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다. 그러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해줍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첫 3개월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80%, 나머지 기간, 최대 9개월이겠죠. 12개월이니까 통상임금의 50%를 지급을 합니다. 아빠 휴가휴직 보너스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자들 육아휴직 사용하게 되면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부터 매월 단위 신청합니다. 조금 귀찮지만은 매월 신청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는 것. 사업주 불이익이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거고요.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해버린 경우, 이거는 옛날부터 근로기준법이 있었습니다. 육아휴직하거나 출산을 이유로 임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줬다. 그러면 그거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두가 아실 건데 요거는 살짝 모르시는 분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이하 가족이에요. 이게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허용해야 됩니다. 단
무급입니다. 현재까지 이것은 무급이기 때문에 허용을 해줘야 된다. 여기까지가 의무다.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직원이 가족 돌봄 휴가 쓰겠습니다. 그게 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런 거 있습니다. 대신 무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킹맘, 워킹데디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들도 나오고 있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습니다. 자녀가 8세 미만인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하고 주당 단축 가능한 근무시간이 15시간에서 3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주당 40시간이니까 완전히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년 초과는 불가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원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기간인데 육아휴직을 안 하고 일을 하겠다. 회사의 상황과 개인의 상황 고려해서 하겠다. 그러면 많이 줄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급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아휴직 사용하지 않는 기간만큼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단축시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허용을 해주면 월 30만 원 경영자에게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 나중에는 월 1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도 있다. 연간 총액 48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육아휴직 지원금 첫 3개월 200만 원 지급하고 이후 30만 원 지급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 원을 대체인력 한 명당 지급해 주는 거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뭐 이런 것들 지원해 주는 거 여러분들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뭐 이 대기업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포스코, LG, 롯데, 모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출산, 육아 지원 제도가 훌륭한 주요 기업들. 좀 부러운 이야기이지만은 재택근무도 좀 해주고 난임 치료 휴가 이런 것도 좀 지원해주고 육아휴직자는 성과평가 등급에서 평균 이상 보상해주고 사이버 통신교육 육아휴직자들에게 무료로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뭐 삼성이나 포스코, 포스코 요즘 핫한 기업이죠. 2차 전지 때문에 핫해요. 포스코홀딩스 회장님 와가지고 뭐 아이 이렇게 하는 거 TV에도 한번 나왔죠. 우리 이재용 회장님이죠. 이제는 워킹맘 워킹데디는 기업의 핵심 인재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제가 오늘 이제 마무리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컴패션이라는 단어예요. 어때요? 이제 경영을 하다 보면 회사가 바쁘고 또 뭐 생존의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업무를 하다가 가정을 돌봐야 되는 기간에 처한 사람이 발견이 되면 지금 뭐 일해야 될 텐데 왜 저 정도밖에 안 해주나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 그렇게만 가다 보면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달리다 보니까 나를 따르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컴패션 경영이라는 책입니다. 가인즈 캠퍼스에 있고요. 타인의 고통을 알아차리고 이를 관대하게 해석하며 공감적 관심을 느끼고 돕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 타인의 고통을 알아차리고 이를 관대하게 해석하며 공감적 관심을 느끼고 돕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 그래서 업무 바깥의 요소가 뭐가 있냐면 질병, 부상, 상실, 이혼, 재정적 압박, 중독, 개인적 원인 이런 게 있어요. 플러스 출산이 있습니다. 출산을 하면 당연히 육아가 있고요. 당연히 양육이 있습니다. 학교로 보낼 때까지 쭉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고통을 알아차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이집이 최대 몇 시간인지 아세요? 어린이집 최대 4시까지입니다. 최대 4시까지예요. 근데 퇴근은 몇 시에 하죠? 칼퇴근을 해도 6시예요. 그러니까 4시부터 6시까지는 친정엄마가 와 있는 거예요. 친정엄마가. 아니면 베이비시터가 와 있거나 아니면 조선 동포 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알아차려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케어해 주는 거죠. 업무 내의 컴패션도 중요합니다만 업무 외에 있는 요소 중에서 오늘 이야기한 출산, 육아, 양육에 관련된 거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팀원의 컴패션을 일깨우는 4가지 단계이죠. 탐색을 통한 고통을 인지하는 것, 고통에 대한 관대한 해석, 공감적 관심, 고통을 완화하는 행동을 해주는 것. 특별히 업무의 유연성, 탄력근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안심시키기, 의식과 추모, 경우에 따라서는 기념품 이런 것들이 조직 내에서 컴패션이고 이 책에서 좀 자세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냥 한 말씀만 드리자면 어느 한 사람에게 쏟아부은 그 한 가지가 나머지 사람들에게
어떤 공감과 카타르시스를 준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99마리의 양을 쭉 거두어 들여서 우리에 가두었어요. 우리에 넣고 이제 자려고 그래요. 근데 세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요. 그러면 목자는 어떻습니까? 99마리나 있고 한 마리는 큰 거 아니니까 그냥 괜찮지. 아무도 그렇게 안 하죠. 99마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계곡을 넘어서 낭떠러지를 지나 언덕을 올라 봉우리를 지나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집에 돌아오질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99마리의 양들은 왜 우리를 버려두고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선택해?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99마리는 양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저렇게 한 마리가 되어서 낙오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자는 나를 버려두지 않고 산 넘고 물 건너 계곡을 지나 언덕을 지나 늪을 지나 반드시 나를 찾아올 거야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어때요? 아예 한 마리니까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 목자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양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혹 내가 그 한 마리로 낙오된다 하더라도 나를 버릴 수가 있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자 여러분들이 한 명의 고통을 모두의 고통이라고 인지하고 그 사람을 깊이 있게 그 사람 관점에서 컴패션 해주는 거, 그것은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직원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 내가 저 상태가 돼도 나를 저렇게 케어해 주겠구나. 우리 경영자는 정말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컴패션 경영이 주장하는 바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네트워크, 조직 내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들어주라는 이야기고요. 좋은 조직 문화, 업무 역할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세팅되는 거, 루틴을 잘 세팅되는 거, 좋은 리더십들로 세워주는 거, 그런 것들 체크리스트 올려놓았고요. 가인즈 캠퍼스에 이미 영상이 발행되어 있습니다. 컴패션 경영 검색을 하시면 이 책입니다. 이 책입니다. Awakening Compassion at Work. 일에서의 어떤 컴패션, 동정의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제가 실어드렸습니다. 전달되네요. 여러분들 이 화면이잖아요. 가인즈 캠퍼스 화면입니다. 아직 비즈니스는 비인간화, 비인격화되었다. 인간은 대체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기계 부품처럼 하나의 기능 또는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노동자의 몰입 수준은 80% 미만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1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피고용자의 몰입 수준이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낮은 것은 어떤 의미에선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존중받지 못하고 아무도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평가절하 당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인간이 요 정도 전체 중에서 제가 읽어드린 목록, 파일 목록 여기 있으니까 다운 받으시고요. 추천 영상 올리드리지 않았네요. 파일 목록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조직 내에서 조금 더 스터디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필독 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도요, 이 주제와 관련돼서 조직 스트레스와 번아웃 예방하기, 컴패션 경영 영상 자체는 오픈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직 관리 경영, 직원들의 힘을 고양시키기 오픈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가인즈 발행 클래스는 여름휴가는 이직 준비 황금기 경영자의 대처법 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인즈 TV를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경영 인사이트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인즈 캠퍼스를 도입하시면 전 직원과 함께 영상 강의와 파일 다운로드로 실력을 올려가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